자, 지난주 금요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 여사나 그 대통령 인사들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맹탕 청문회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꿋꿋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한 최재형 목사님이 눈길을 끌었죠. 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문회 주요 장면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특히 목사님 답변하는 모습들 보면서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청문회에 대한 소회라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국힘당이나 법사위원들이 네.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세상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민생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발언 기회만 주어지면 이게 본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불법 청문회다라는 거 땡깡만 피우고 네. 국민들이 얼만큼 지금 숨 막히고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분, 직장 다니는 분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정치 잘하고 있다, 탄핵거리가 없다 이런 소리만 그냥 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물병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로 코앞에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말이긴 한데요. 정말 네. 너무 분노스럽고 네. 예, 그냥 너무 한심하고 예.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어떤 질문, 똑같은 얘기였어요. 지금 말씀처럼 불법 청문회니까 하지 말자 뭐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김건희 여사 불출석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좀 짓궂기도 하지만 예. 바로 제 옆에다가 또 자리를 배정해놔가지고 원래 같으면 오셨으면 예. 네. 근데 단 한 명도 안 나와서 중간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이 구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네. 이게 명패가 싹 걷어지고 네. 일반 증인이라는 명패가 주어지고 제 뒤에 있던 다른 증인들을 그냥 예, 제 봤습니다. 옆에 배치를 정청래 위원장이 예, 그걸 예. 바꾸더라고요.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예, 저만 뻘쭘히 앉아 있는 네. 건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국힘당은 한심했다. 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야권 의원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성실하게 질문이 준비됐다거나 집요하고 이런 거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댓글 중에 우리 최재형 목사님 들국화님입니다. 정말 멋졌어요. 청문회에서 또 젊은 국민의힘 의원 지적한 거 통쾌했어요라고. 네. 아마 그 부분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또 유상범 의원이 잘못된 어떤 PPT 자료를 갖고 질문하는데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고 하면 되는데 막 우기기도 하고 그 부분이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유상범 의원뿐만 아니라 네. 뭐 이제 조배수 의원, 네, 모든 의원들이 다 잘못된 자료를 그렇죠. 예, 판때기로 준비하고 모니터 그리고 막 준비했더라고요. 비판하듯이 비난하듯이 얘기했던 뭐 박준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질문에 논거나 핵심이 없고 요지가 없고 네. 그냥 소리 지르고 뭐 이상한 자료 가지고 이제 종북 논리 펴고 겨우 한다는 게 좌파 논리, 종북 논리로 이제 저를 이제 악마화하고 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나마도 좀 위신이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이상한 사람 만들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종북 좌파한테 그렇게 뭘 받고 그렇게 만났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청문회장으로 쪽에서 저는 좀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하고 또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둘이 같이 얘기했다. 네.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정확하게 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청문회에서 한 얘기 여기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일단 첫째는 제가 그 1차 접견 때 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네. 부정을 합니다, 지금.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통화한 자체가 없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검찰 인사를 내가 하면 했지. 그 금융위원은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 거기 임명할 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그럼 내가 헛개비를 들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융위원이 이제 차관급으로 아는데 네. 그렇다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김건희 여사라 해도 분명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성이 민정수석실과 인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과 기능도 법무부 장관이 같이 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할 때. 그렇기 그때.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딱 직감을 했다는 뜻이고 그거와는 별도로 2건의 제보를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제보도 받으셨다. 그러나 그거는 네. 지금은 밝힐 수 없고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네. 제보가 들어오면 정말 가짜도 있고 이상한 제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별도의 제보는 또 이제 이제 이따가 다룰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상춘제에서 있었던 이제 무형문화재 그렇죠. 이영희 씨가 이영희 씨와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이거 그린벨트 해제하는 네. 데 있어서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하고 조율해가지고 사인을 해줘가지고 그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린벨트 해제가 신속하게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제보를 받고 뉴탐사라는 매체도 제보를 동시에 그렇죠. 받은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게 청문회에서 나왔으면 반드시 빨리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면 지금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위원 차관급 임명할 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단이었죠. 단장이었죠.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했던 부분. 이게 사실은 언더커버 취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영희 씨 인간문화재 이영희 씨의 청탁을 받고 그린벨트 해지했다라는 의혹 제기했는데 그게 얘기하자마자 그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해지되는 모습까지 바로 다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해야 될까요? 그게 우연일치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발뺌을 하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전화 통화 녹음도 뭐 KT인가요? 뭐 하여튼 네. 그게 뭐 유효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네. 그 뭐 이제 그 전화로 딱 1년씩 하고 또 없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요. 그러나 또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네.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이게 청문회지 않습니까? 본질이.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나온 게 제가 JTBC를 통해서 이제 본 것이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장관 자리나 차관 자리가 비어 있으면 할 만한 사람을 상대로 물색해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장관 할 의향이 있느냐 네. 이런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전화. 2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예. 일을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나무란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어떤 사람이 JTBC에 제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JTBC 5대0 라이브에서 그걸 네. 한번 그대로 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방송을 했고 요 내용을 좀 더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얘기했죠. 그것도 예, 부분도. 그게 너무 인지도가 각인이 국민들에게 안 돼서 청문회에서 그걸 한 번 더 내가 부각을 시킨 겁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5대0 라이브가 이제 네. 신설 프로그램 한지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뭐 시청률이 그렇게 막 매우 높지 않다 보니 뭐 종편 프로그램이 합니다. JTBC.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5대0 라이브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가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문 힘이 있다고 장차관 자리야 네 가져가라. 2번째 뭐 필요하다면 이거 뭐 자리 내주겠다 등등의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디올백 명품백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은 게 왜 자꾸 받느냐고 보면 뭔가 해주려고 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네. 18,000개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18,000개라고 하는 것 중에는 뭐 장차관 몇백 명, 네. 그다음에 1억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18,000명이 되는데 네. 미국 합중국 대통령은 한 3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뒷거래예요, 뒷거래. 김건희나 윤석열 이런 부패한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거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현희 위원장을 인권위원장을 왜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내쫓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들 사람 심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명품백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계속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는 증거는 확실하잖아요. 그거를 받을 정도로 또 그거를 받으면서 뭔가 대가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뭘 하는 건데 다른 것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뭐 최재형 목사님 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명품백 하나 달라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는 더 안 나오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더 그 많았던 사람들은 것 같아요. 온몸으로 막아야지 뭐 여사를. 그러고 또 이제 관저로 이사 가서 소나무 분재 1,000만 원짜리 그 들어간 것도 제가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것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계속적으로 비판, 비난이 많았었어요. 방북 이력도 얘기하면 방북하면 어때요? 그게 뭐 어때서? 국가보안법 수사 이거 문제 받은 거 문제 삼아서 김건희 여사 속인 게 뭐 좀 미안하지 않냐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속인 게 미안해요. 미안하면 이거 뭐 하는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검증하고 그거를 쏟아내는 청문회인데 그 최재형 목사 사상검증 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청문회를. 말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를 속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대통령 부부는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입니다. 검증의 대상이고 서울의 소리가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정체를 드러나게 했다면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씨를 검증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언더커버 차원에서 갖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이것을 다 거부했다면 안 받았다면 미담으로 우리가 보도하려고 그랬어요. 미담으로.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담으로 보도했죠, 오히려. 뭐 미담 안 해도 되는데 당연한 거 당연히 안 받죠. 누가 받습니까? 그런데 주는 선물 다 받아 챙겼고 그러니까요. 청탁도 들어주려고 신용을 했고 뭐 청탁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왜 안 들어준지 아십니까? 이것도 걸릴 거 그래도 안 거야. 그러니까 선물은 받았고 선물은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신용은 해야 되겠고 겨우겨우 이제 안내하는 정도로 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줬는데 안 받으면 그 말고 안 받았으면 미담으로 보도하고 또 취재 보도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 안 해도 되지만 그걸 만약에 받았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사실은 이거는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목사님 말씀하고 김건희 여사 측 주장 좀 배치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면 유경옥 행정관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본인이 착오로 반환 못했다. 나중에 언론사 취재한 이후에 이거 인지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명품백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제가 전달한 백이 아니라고 난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논란이 작년 11월 달에 이제 폭로됐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히 반환하든지 제 집 주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추석 선물 때 늘 선물 보내주기 때문에 집 주소 다 알고 제 연락처 아는데 왜 논란이 되는데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왜 없어서 안 주느냐? 버렸어요? 옆에 있는 그 비서에게 너 써라 준 겁니다. 딴 사람 준 거다. 딴 사람이 아니라 딱 유경옥 행정관이라고 그 사람을 줬다는 이제 제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르메스급 이상을 들고 다니는 김건희 씨가 디올은 좀 약했다고 봅니까? 300만 원짜리가 이게 레벨에 자기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비서한테 평소에도 많이 줬습니다. 쓰던 거 뭐 쓰던 거지만 아주 좋은 거겠죠. 많이 너 써라고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웃긴 게 이게 말씀대로 검찰에서도 실물 확보했다는데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가 가면 이제 제가 알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 카드 별지에 그 본 제품 카드에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그거 저기 무슨 당입니까? 그 국회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이 좀 실수했어요. 뭐냐면 저희가 제공해준 자료를 보고 하긴 했는데 디테일을 몰랐는데 뭐냐면 우리가 냉장고를 사면 똑같은 동일 제품은 냉장고에 똑같은 넘버예요. 그게 그 어떤 기본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디올 파우치 그 핸드백에는 똑같은 시리얼 카드인데 그걸 가지고 막 그
권익위원장을 족치시더라고. 네. 그거 말고 진짜 시리얼 넘버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준 그 제품에는 백을 뚜껑을 열고 검찰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도 됩니까? 들어야 돼요. 아, 좀 들었어요. 검찰.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방송 나가서 한 거에 덫에 걸려서 이렇게 얘네들이 덫에 걸린 겁니다. 열고 제일 첫 번째 지각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제일 첫 번째 벽면 본체 벽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야. 메이드 인 이탈리. 그다음에 고유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가 합성된 그게 진짜 그 백에 그건 다른 백에는 안 적혔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모든 그 각각 이치어도 각각 있는 시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봐도 알고 그 시리얼 넘버 카드 기본적인 카드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장한 들고 간 그 종이 쇼핑백 가방 있지 않습니까? 가방 밑둥에도 내가 모종의 비표시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면 이거 검찰 이러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망신당. 그래서 나는 가짜 딴 거를 엉뚱한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변호사가 오늘 중으로 검찰에 우리 쪽에서 확인하는 거 신청 증거 보전 신청하면 좋겠는데 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 짓입니까 이게? 그걸 보호하려고 이딴 짓을 하고 참 만약 그게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이거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슨 보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마지막 보도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용산 측의 해명이 이거는 경매에 붙여서 돈으로 국고에 환수한다고 변명을 들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벌써 실물을 보일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왜 현물을 그대로 국가 기록물에 보존해야 되잖아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 그걸 누가 팔아서 현금으로 국고에 환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기네요. 가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대로 걸렸습니다. 댓글에 목사님 참 기억력 엄청 좋으십니다라고 있고요.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이 검사들 조작하지 말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제 얘기하면 지금은 진땀을 흘릴 겁니다. 거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 본인들이 쏘갔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거나. 보면 수사하는 그 자료나 그 최지우 변호사 측의 자료는 제가 계속 인터뷰한 거를 다 모니터해서 그걸 가지고 반박하고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전략을 세우는데 거기 넘어간 거죠. 목사님이 저의 함정이 한 수 위에 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띄었던 게 송현숙 국가보안본부 서기관이 출석해서 그 김창준 하원 의원 청탁 관련해서 일상적인 민원이라 생각했다. 대가성 아마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김건희 씨가 어찌됐든 제가 이제 비서를 통해서 청탁을 하고 또 그러면 비서는 조영경 과장을 통해서 조영경 과장은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여사가 왜 정부 부처를 상대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부 부처에 오다를 주거나 미션을 주면 그거를 이행하는 사람이 조영경 과장인데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저한테 연락이 왔고 이 사람 통해서 또 송현숙 사무관을 연결해주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제 알아봐주는 노력을 한 거죠. 지금 그 샤넬 화장품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이게 그 미국에서 할인 매장에서 사온 것이다. 그래서 싼 거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그런 것 거절하기 어려워서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거든. 요번에 그 검찰 조사 가가지고 너무 그 답변도 좀 궁색하고 그러면은 만약 할인 매장에서 사면 180만 원짜리가 18,000원이 되고 1,800원짜리가 됩니까? 제가 명품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명품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왜 나를 또 궁색하게 만들어? 뭘 또 할인 매장에서 좋은 거 산 겁니까? 할인 매장인가? 아닙니다.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것도 신세계 백화점 샀답니다. 산 건데 무슨 할인 매장에서 삽니까? 참 이명수 기자가 그것도 산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것도 답변을 다 못 들어가지고 저희가 명품백 건네면서 총 4가지 부탁을 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도 어려운 얘기지만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신 것 같아요. 부탁 과정 절차가 좀 달랐다라고 여기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품백 고 전후로 벌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샤넬 화장품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4가지 뭐 양주, 네. 민속주, 스탠드 뭐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올백인데 네. 이 전반적으로 이 줬던 선물은 여사에게 여사를 만나기 위한 티켓팅의 명목, 그렇죠. 그다음에 만나기 위한 관계 유지의 명목, 청탁의 명목 여러 가지가 다 믹스가 됐다. 아하. 그러나 선물마다 하나하나씩 그게 다 의미는 있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법률가지만 네. 저는 사실은 말씀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만날 수 있는 명목으로 주는 것도 대가성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뛰어넘죠. 뭐냐면요. 더 넘죠. 예, 제가 좀 자세히 조금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네. 스승의 날이 됐다고 해서 어떤 선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무조건 돌려보냅니다. 청탁법 위반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청탁금지법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왜 그것을 돌려주느냐면 선생님은 관계 유지입니다. 관계. 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가 이게 이 대목에서 네. 이 법리적인 해석 중에서 가장 방점을 두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게 무슨 김영란법 위반이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이런 거를 다룸에 있어서 저는 이미 통일운동가고 대북사업가고 그렇죠. 북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10년 동안 전문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관계로 봤을 때 대통령은 통일 문제, 남북 문제를 다루는 집행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이 그냥 바로 그냥 이거는 직방으로 형성되는 거죠. 관계상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이거는 그거 자체가 청탁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군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의반복으로 주장했던 게 비록 이거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한 거지만 네. 그것마저도 최재형 목사가 법에 저촉이 되거나 혐의가 있다면 나는 충분히 처벌을 받겠다라고 법적 책임지겠다 한 말씀하셨어요. 거고 네. 그 대신 김건희 여사도 처벌을 받아라. 이게 제 같이 주관인 거죠. 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댓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톡 메시지를 그 오마이뉴스에서 공개를 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중에 밤에 이렇게 문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개하신 이유는 뭡니까 메시지? 메시지를 저희는 프라이빗한 거는 공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래침 영상 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긴 봤는데 보도는 안 했죠. 보도는 안 했는데 그게 정말 또 프라이빗한 거고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잖아요. 본질은 벗어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공개도 안 하고 사실 김건희 씨가 국힘당을 욕한 것도 많거든요. 네네. 녹취록에도 그렇고 제 카톡에도 다 뺐습니까? 국힘당은 막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빼진 않고 공개를 안 했을 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하와이 미국을 갔잖아요. 간 그 주말에 간 걸로 아는데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주말까지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3건, 4건씩 최주호 변호사를 통해서 되지도 않는 반박과 자기들의 유리한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막 카톡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것도 카톡도 전후 문맥도 없이 딱 한 구절만 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보도 멤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자승자박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깐 거 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까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안별로 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또 조국 사태에 관한 이야기 쭉 그런 걸 사안별로 묶어놓은 거를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던 그러다 겁니다. 보니까 목사님은 미국에 계실 때는 낮이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새벽이 돼서 그 새벽에 왜 문자하냐 이래가 박지원 의원이 막 뭐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네요. 본인들이 자승자박을 한 거네. 괜히 그래 까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카톡도 그렇고 7시간 녹취록도 그렇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하고 할 때는
그 50통의 전화가 7시간이거든요. 50통 중에 20통이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본인이 한 거잖아요. 먼저 전화를 했고 예. 저하고도 제가 혼자 떠들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되죠.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카톡이 분량이 그렇게 네. 작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좀 더 네. 나중에 좀 탁 저러면 좀 더 공개할 생각 있으신 겁니까? 뭐 계속 뭐 오마이뉴스에서도 예. 추려서 한 거니까 예. 더 나올 거 왜 많이 저래요? 있으니까. 자꾸 자기들이 자꾸 스스로 빠져드는 것 같거든요. 갈라치기하고 예.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또 속이고 이런 게 또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자기 남편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얼만큼 나라를 이게 뒤흔들게 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네. 예. 제대로 걸렸지 뭐. 마지막으로 목사님 보시기에는 뭐 오랫동안 뭐 연락도 주고받고 했는데 김건희라는 분, 김건희라는 사람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일각에서는 뭐 정무감각이 탁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물론 좀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목회자로서 예.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이제 평등하고 네. 모든 인간은 다 장점과 단점을 다 지니고 있어요. 예, 누구에게나 김건희 여사도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장점도 있겠죠. 예, 장점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과연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라고 봤을 때 나는 줄리 의혹도 네. 줄리가 진짜 영부인이 됐다면 인간 승리, 인간극장에 나올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제 줄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 줄리 행세를 하면서 했던 그의 행각들이나 나쁜 짓들이 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심리학, 사이콜로지 심리학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분명히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케이스의 사례로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아하. 정말로 묘한 분입니다. 묘한 분이다. 예, 그러니까 멀티플한 아하. 다중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잘 없고. 모르시겠다는 거네 목사님도.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너무 태연하게 많이 하고 예.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하는 걸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리플리라고 그러죠. 리플리스 증후군도 보이기도 하면서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무관과 지금 그 밑에서부터 권력 지향적으로 탐욕을 따라서 살아온 그 욕망을 보면 네. 정말로 그 권력 지향적인 것도 보이고 정무감각도 뛰어나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정도 관여를 하고 당정도 관여를 하고 네. 남북 문제도 관여를 하고 모든 걸 이제 관여를 하고 네. 종교까지 넘나드는 아주 무소 불위의 같은 그 멀티플한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시간을 좀 잡아서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혹시나 또 뭐 청문회든 뭐가 있으면 다 나가시는 겁니까? 그럼 나는 안 불러줘서 걱정이지. 겁 안 납니까? 겁이 왜 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권력이. 저는 무서운데 좀.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네, 권력은 네.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들이 권력을 부여했는데 자기들이 부여한 사람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권 재민의 국가에서. 자, 최재형 목사와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사역 발상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현 시대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되는 시사적 인물, 네. 또 사건과 비슷한 역사적 인물을 저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핫한 시사 인물 누군지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요. 자, 지난주 제가 우리 배샘 유튜브 커뮤니티 보니까 예. 베트남을 망친 퍼스트 레이디 예. 쩐레슈원 요게 네. 글을 올리셨던데 쩐레슈원 왜 이분을 소개를 했습니까? 쩐레수언. 쩐레수원 저기 이제 한자로는요. 예. 진여춘이라고 씁니다. 예. 쩐레수원이 진천. 예. 뭐 호치민 해놓고 호지명 예. 이렇게 예.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막 남베트남 정권, 네. 예, 응오딘 디엠이라고 하는 남베트남 정권을 호지명한테 그대로 내준 하나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냐. 이른바 남베트남을 완전히 그냥 탈탈 털어먹은 거죠. 네. 부정부패로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은 이 쩐렌수원 이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이 일단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쩐레수원. 네, 쩐레수원은
베트남의 영부인입니다. 아, 이분도 여기 퍼스트 레이디니까. 예, 퍼스트 레이디. 아. 네. 이참 그 뭐랄까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가 정확하게 보면 또 아니에요. 네. 뭐냐 하면은 제수 씨예요, 제수 씨. 뭐요? 제수 씨요? 예. 응오딘 DM의 제수 예. 씨. 응오딘 디엔이 이 사람이 이 대통령 응오딘 DM이요. 예.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 독신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결혼을 안 했어. 아하.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총통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남베트남. 그러니까 남베트남의 대통령이었죠. 총통.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 뭐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네. 그러면은 내 동생 응오딘 뉴의 아내를 참. 그 뭐야 퍼스트 레이디로 하겠다. 야, 이런 것도 가능하군요. 예, 뭐 가능하죠. 뭐. 예, 가능하죠. 예. 미국에도 독신 대통령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 이제 뭐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응오딘 뉴의 네. 부인이니까 이분을 다른 별칭으로 마담 뉴라고 합니다. 마담 뉴. 예, 마담 뉴라고 하는데 이분이 55년도부터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여자죠. 55년도부터 64년도까지 예. 63년도까지 뭐야 약 9년 동안 베트남의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야, 오랫동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네요. 네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오래 했죠. 예.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남편인 응오딘 DM의 경우에는 네. 호지명도 처음에는 함부로 못할 정도로 아. 막강한 독립투사였습니다. 예. 우리로 치면은 거의 뭐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 여운형 선생.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딱 올라서자마자 지독한 반공주의. 첫 번째, 반공. 지독한 반공주의. 예. 정말 지독스러운 반공주의.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독한 반불교주의. 아. 예, 불교주의. 반공 반불교. 예, 그다음이 뭐냐면 친프랑스주의. 아하. 이 여자 특징이 뭐냐면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베트남 말을 할 줄을 몰랐어요. 아, 왜요? 어렸을 때부터 아하. 프랑스 말만 썼다는 거예요. 원래 인도, 차이나, 베트남 등등이 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식민지였거든요. 1895년부터 예. 프랑스 식민지였다. 이거.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 말만 할 줄 알아. 근데 베트남 말은 뭐 얼마입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완전 저예요, 저.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안 배웠다 그럽니다. 야.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영어 잘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아주 이쁨을 받았죠. 그랬는데 저 여자분이 네. 정확하게 말하면 저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도덕법이라는 걸 실시했다. 법을요? 도덕법 자기가? 뭐냐면 예. 음주, 예. 매춘, 흡연, 마약, 깽 이런 걸 일체 못하게 했어요. 네네. 아예 못하게 뭐 마사지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마사지도요? 예, 네. 아예 못하게 해버렸는데 자 이래 보면 왠지 좀 좋아 보이잖아요. 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괜찮은 퍼스트 레이디인데. 뭐 괜찮은데 방금 이랬는데 예. 그런데 뒤로는 자기 가족들은 그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야, 나쁘네. 이른바 9년 동안 뭐냐면은 독점 사업을 자기 시동생하고 친정 오빠 동생들 9명한테 다 해가지고 니는 흡연, 네. 니는 담배, 니는 술, 니는 깽 이래가지고 전부 다 독점 사업을 시켜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합니다. 야, 저 친구가. 대단하네요. 예. 도덕법을 만들어 놓고 그 예. 도덕법 만들어서 국민들을 못하게 하고 예. 이런 게 만약에 밀주 이런 게 돈이 더 되는 거잖아요. 예. 금연.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자기는 외국 남자 3명하고 외도를 즐겨요. 화끈하네. 보면 좀 예쁘잖아요. 뭐 그런 모르겠어요. 예. 이쁘나요? 그러니까 예. 뭐냐 외국 남자 3명하고 예, 외도를 예. 즐기다가 예. 그 외도 현장이 그 이른바 파파라치라고 예.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사진이 찍혀가지고 아하. 전 베트남 국민들의 분노를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야, 이게 사실 대단하네요. 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 남편이 뭐냐면 이제 정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CIA 같은.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뭐냐면 그
친호지명 정권, 친북 베트남 정권의 북베트남, 예. 모든 간첩들을 솎아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역할을 했던 네. 거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시숙은 대통령이죠. 자기 시숙하고 자기 남편의 명예까지 땅바닥에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아하. 하지 마라고 해도 뭐 네가 어쩔 건데 뭐 이러면서 네.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베트남에서 수사권을 모두 쥐고 있던 검찰들을 뻑하면은 불러가지고 꾸려앉힙니다. 오늘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랑 비슷하네요. 예, 누구랑 비슷하다. 누구랑 갑자기 비슷하네. 누구 생각이 드시죠? 검찰을 부른다고 예, 하니까. 검찰을 막 불러가지고 막 꾸려앉히고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가슴 속에 응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응어리가 상처가 있었다. 예. 뭐냐 하면은 그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자기 그러니까 시숙이 2명인데 네. 응오딘 유의 그 시숙이 2명인데 응오딘 DM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네. 제일 큰 오빠가 있었는데 이 큰 오빠가 진짜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응오딘 키엠이라고 있었는데 얘를 호지명의 그 부하들이 뭐냐면은 전쟁 중에 붙잡아다가 네.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오빠를. 예. 어. 그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오빠를 생매장을 시키고 그 일가를 전부 다 쏘아 죽여버립니다. 호지명이가. 예. 그것 때문에 반공주의가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이건 반공이다. 무조건. 네. 그런데 한 번은 하다 못해서 이제는 뭐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원들을 전부 다 몰수해버립니다. 네. 사원을 전부 다 몰수해버립니다. 불교 반불교 정책이니까. 예, 반불교죠. 그런데 베트남 잘 아시지 않습니까? 90%가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빼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성당 거기에 재산을 다 말 그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끌어오르죠. 그래서 이제 틱광둑이라는 스님이 이게 틱광덕 스님 소신 공양 사건 이게 좀 근데 이게 뭐 바베큐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난리 났다면서요. 예, 틱광둑 사건이라고 예, 하는 예. 게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 불교 조계종 종정처럼 예. 최고의 스님이 틱광둑 스님이었어요. 이 틱광둑 스님이 66년에 6월 달에 예. 저렇게 몸에다 하노이 한 가운데에서 호치민 한 가운데에서 저렇게 몸에다 불을 붙이고 근데 그 기도 막 하고 있어요. 그 예, 뜨겁긴데. 소신공양. 이야. 예. 우리가 잘 아는 틱낙한이라는 스님이 있죠.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 틱낙한. 틱낙한 스님의 스승입니다. 아. 예, 저분이. 그래가지고 뭐냐 이 소신공양을 했는데 아. 저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눈한빛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말이 아니 불교계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 길거리에서 바비큐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참. 그 다음에 외국의 원조를 받지 말자 하면서 미국제 가솔린으로 소신공양을 하는 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태도예요. 이래 정말. 그 여러분 유튜브에 그게 다 공개돼가 있습니다. 쩐레수원 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죠. 네. 그 인터뷰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한글 자막도 달려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진짜. 예, 영어로 딱 인터뷰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의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네. 그걸 보고 저 완전 미친 저거 여자구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네. 11월 민중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폭발을 했는데 뭐냐면 11월 달에 정반민이라고 하는 네. 한 군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남베트남이 예, 남베트남에 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니 그 뒤를 이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가만히 놔둬라 합니다. 요거 때문에 예, 네. 가만히 놔둬라. 저 쿠데타 군에 의해서 마담 뉴가 처벌받도록 가만히 놔둬라 했는데 마담 뉴는 당시에 외국 순방 중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아니고 네. 호치민 공항으로 사이공 공항으로 연락에 달려가고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살라고. 예. 예. 도망가고 지 시숙하고 지 남편은 처형당하고. 처형당하고. 이것만 쿠데타 해도 때문에. 진짜 나쁜 거죠. 예. 자기 남편하고 지 시숙은 그대로 놔놓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검찰을 자기 발 밑에 두는 거.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아니 뭐 김건희 여사 예, 황제 소환하고 비슷한 공식 것 같아요. 기록으로는 9년 동안 한 4번 정도의 검찰 소환 조사를 불응하고 예. 그 대통령 궁으로 검찰과 경찰을 불러가지고 예. 무릎 꿇려놓고 뭐 군기를 잡았던. 거의 똑같네요. 비슷하지 않나요? 글쎄요, 무릎을 꿇었는지는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무릎 안 꿇었겠죠. 휴대폰 뺏겼잖아요. 야, 진짜 뭐 그런 일단 휴대폰 없었지만. 아니 그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참. 자, 이 쩔렌수원 네. 어떻게 지금 최후를 맞습니까? 자기는 그냥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네. 자기 뭐 남편이나 아니 자기 뭐 그 형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살아있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죠? 2011년 네. 2011년 그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네요, 그러면. 원래는 예. 이탈리아로 도망을 갔어. 예. 그때 당시 구해지는 표가 이탈리아 표밖에 없어가지고 이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 그래가 프랑스로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조그마한 월세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밖에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아하. 그래가지고 프랑스 마르세유하고 니스를 수시로 오가면서 프랑스하고 아니 이탈리아? 그것도 관광하러 오간 게 아니고 예. 그 시장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 결국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할까 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거절합니다. 네. 망명을. 아하. 안 돼, 니는. 안 된다, 니는. 뭐 사람을 그 바베큐라고 하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야. 미국으로도 2번이나 망명을 시도했습니다만 안 되고. 그 다음에 65년도에 그래가지고 나 못 살겠다.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정반민에 의해서 영구 귀국 금지. 그래가지고 뭐냐면 호치민이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나중에 75년도에 북베트남 정권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통일. 그러니까 뭐 북베트남 정권에서는 저 여자는 뭐냐, 인류의 공적이다. 이래가지고 베트남도 안 되고 못 들어오고 캄보디아로도 안 되고 라오스로도 안 되게끔 딱 해가지고 뭐냐면 태국도 안 받아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87년인데 그래 이제 딸 둘이도 프랑스에서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하나는 미대를 갔는데 예. 전부 다 원인 모를 아주 의심스러운 교통사고에 의해서 죽습니다. 삶이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죠. 예. 그러니까 그 1990년인가 그때도 한번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또 다시 금지되고. 네. 그래서 유승준하고도 거의 비슷한 팔자. 유승준이요? 예. 유승준도 우리나라에 돌아오려고 하지만 자꾸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준하고도 비슷한 팔자예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쩐렌수원 얘기를 좀 했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화제가 되는 게 그 최재형 목사하고 네네, 저희 어제 목사님하고. 방송도 출연했었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메시지 요거를 오마이뉴스에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또 청문회에서도 일부 공개가 정말 됐고 우스꽝스러운 어떤 점이 좀 역사학자로서 주목을 하십니까? 저는 뭐 역사학자라다기보다도 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는 최재형 목사님의 그 카톡 뭐냐면 그 가방을 안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미국 방문해서 그 가방을 손에 드신 거를 기대했는데 네. 가방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죠.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돌려주라 그랬다며.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며. 네. 그런데 전혀 그 지시가 먹히지 않았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예. 아니 돌려주라 그랬다며. 그래가지고 들고 나오실 거를 기대했는데 오죽 그 기대를 했으면 얼마 안 나오는 곡이 손에 들려있는 가방에 집중을 했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저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적어도 저는 내년이나 내명년에 역사학자나 사회학자에 의해 가지고 네.
이 김건희 카톡 이런 거는 중요한 사료로 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쩐레수원이다. 네, 쩐레수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역발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백이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시면 든든합니다. 네. 두 분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안 하시죠? 한번 처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다른 데도 예. 시도는 많이 했는데 다 이루어진다 여기밖에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뭔가 다르면서도 또 같으면서도 좋은 뭐 한 목소리 내기도 하고 또 달리 또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화합 시간. 예. 이슈 화합. 자, 좋습니다. 화합이라졌구나. 먼저 이거 좀 다뤄보죠. 김건희 여사 활동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직제 개정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갑자기 아니면 이 타이밍에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까? 저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네. 그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굉장히 활발한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한 활동, 공식적으로 뭔가 그 보좌할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을 사실상 부부가 공유했다. 공유했다. 네. 비서실을? 네.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속였다.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2부속실을 만들고 제2부속실에 관련된 인사와 예산, 그 다음에 그 일정이 딱 정리가 된다면 네. 그 한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서 있는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뭐 그런 의혹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을 공유한 게 아니냐. VIP 그럼 보통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V1, V2, V0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VIP가 여러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늦게나마 방지해 보려고 제2부속실을 만들고 뭐 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과연 이게 하던 버릇이 바뀌겠느냐. 예. 오히려 제2부속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억제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긴 하되 국민들의 눈속임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타이밍에 하는 거, 뭐 만시지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본 겁니까, 대통령실도?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할 게 별로 없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게 없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알겠지만 권력이라는 거는 예. 1년 차, 2년 차에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뭐 인사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3년 차, 4년 차 넘어가면서는 하던 거 유지 관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한 행사할 거를 1, 2년 차에 다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은 임명하더라도 그냥 사실은 새롭게 임명한 뭐 무슨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해온 거 그냥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굳이 뭐 제2부속실을 두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권한 행사 다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도 된다. 반대로 두 분 다 그렇게 하지만 당에서 해야 된다 계속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혹시나 당 얘기를 이제 좀 듣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혀 긍정적이지 긍정적이지 않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 올해 초만 해도 뭐 안보실 3차장 개편하는 거 그냥 대통령이 하겠다 금방 하면 그날 하는 하는 거예요. 금방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무슨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만들어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 뭐 국민이 원하면 만들겠다. 뭐 대통령이 뭐 그다음에 그 여당 저 당대표 나온 분들이 뭐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 얘기 사실 2년 넘게 했잖아요. 그냥 만드세요 하면 만드는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에 안 했느냐.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못한 거겠죠. 아니 대선 공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하면서 본인은 공적인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네. 부인으로서 내조하는데 그치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기로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적 역할을 전혀 안 해야
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공적 역할을 더 세게 하는 통로가 생긴 거죠. 제2부속실은 규모가 작아요. 그렇게 인사와 예산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제2부속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축소한다? 가능해지겠어요? 공유를 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시군요. 보는 거죠. 예. 실제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제2부속실 만들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부를 거 아닙니까? 예, 제2부속실장을 불러가지고 뭐 했냐 부른단 말이죠. 예. 그럼 인력 예산이 기록에 다 남아요. 누굴 만나는지. 그동안 그걸 안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공적 이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었고 그거를 어찌 보면 지금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리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은근슬쩍 그냥 만들었다라고 그냥 뭐 대통령 관계실에서 브리핑 하든지 예.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가능성 적다라고 짚어주고 또 하나 그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제2부속실을 이렇게 만들고 뭐 장모 씨가 이제 비서관이 실장으로 뭐 내정돼 있다는 보도도 돼 있는데 혹시나 김건희 여사 활동이 더 보폭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또 리스크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없다. 하던 대로 할 거다. 지금 하던 대로 해가 왜냐하면 네, 하던 대로 네. 하는데 단지 제2부속실이라는 외피를 하나 쓰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그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활동을 네. 제약하는 그런 요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2부속실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심부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직원들이 막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막 통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안 되죠. 새벽에 그 문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뭔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만든다고 봐요. 아까 아.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행사하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예. 그래도 우리가 관리한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해서 활동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여론도 안 좋죠. 그다음에 온갖 뭐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논란이 커졌죠. 지금 뭐 최 목사가 얘기한 그 뭐 카톡방 네. 나오죠. 이게 막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관리 차원이지 네. 뭔가 뭐 활동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이걸 만들고 활동을 늘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여론이 못할 안 것이다. 좋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 지금 국회가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라는 입장 밝혔는데 국회가 추천한다면 단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 또 그 뜻입니까? 왜냐하면 국회 추천이라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안 그렇죠. 되겠죠. 당연히 야당 추천 인사와 여당 추천 인사가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합의가 됩니까? 그럼 사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받아줘야 네. 특별감찰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특별감찰관이란 결국 뭐예요? 최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찰을 하고 견제를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야당 인사,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받아줘야 되는데 국회 추천이라 하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 추천이 안 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가정하고 추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장제원 전 의원인가요? 한 번 네. 얘기했잖아요. 세게.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안 보이잖아요. 네. 물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얘기를 왜냐면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만들겠다는 게. 근데 물론 법에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은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명 지명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여야 합의라는 거는 법에 없어요.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이랬다기보다 빨리 뭐 추천해주면 네. 우리가 받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걸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라는 거는 법에 없어요. 국회 추천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서 뭐 추천위를 만들어서 그냥 3인 추천하면 돼요. 그럴 때 아마 대통령이 합의 안 됐으니까 거부하겠다 이렇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왜냐하면 임기 후반에 가면 예.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예, 이게 예. 결국은 대통령 가족, 뭐 비서관,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옛날 이석수 그때 이석수 그 저 감찰관도 보면 굉장히 박근혜 정부와 맞서면서 이런 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명하는 게 좋아요. 아하. 사전에 어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경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받아야 있다고 된다. 봐요. 네.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이 타이밍에 한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감지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감지했다. 이대로 그냥 밀고 가다가는 그 위험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겠냐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할 만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과거 일을 지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벌써 뭐 김건희 여사의 행동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녹취록에 문자에 뭐 서로 안 깐 게 많다는데 이게 그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고 네임덕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그 임기 말로 갈수록 내부 고발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사실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들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대부분 임기 4년 차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빵빵 터집니다. 그게 뭐 측근과 뭐 친인척과 뭐 아들과 형님과 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 최순실까지 나온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그런 징후들이 초반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 내부 고발자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벌써 나왔다고 봐요. 나왔다고 본다. 이종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 과시용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꼬리를 흔들면 몸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보면 그것도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권력기관이 하면 경찰, 검찰, 뭐 국세청, 국정원 얘기하는데 사실은 경찰이 그 중에서는 뭐 권한이 제일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약한 고리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뭔가 관여하고 거기도 결국은 그 우리 카톡방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그 다음에 국세청, 뭐 국정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최근에 우리 뭐 국정원이 대북 관련 국정원이 아니죠. 국군정보사에서 대북 관련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누수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왜냐면 그럴 때 항상 이제 치고 들어가서 수사하고 본인의 어쨌든 그 검찰의 권한을 늘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국민의힘에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됐던 게 박충건 의원한테 했던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뭐 탈북 관련돼서 뭐 전체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사과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또 본인이 사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박충건 의원이. 이게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슈를 덮는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 지금 임명 문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 가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과방위원장이죠. 과방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인데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일 자체를 전부 신뢰감이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인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바로 즉각 사과를 했고 본인도 그걸 받았단 말이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건데 이걸 가지고 당이 나서서 제명 얘기를 한다. 이건 과도한 조치고요. 오히려 후폭풍으로 국민의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면 국민들이 다 보고 청문회 다 봤어요. 봤는데 이걸 뭐 제명이라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최근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과하고 또 그 사과를 받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뭐 욕하고 말다가 서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 말은 잘못했죠, 당연히.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충건 의원이 아니 뭐 인민재판이다. 요걸 아마 제가 보기엔 인민재판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보기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재판이란 말은 안 쓰잖아요. 인민재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법적 절차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요 말인데 그래도 요 말은 좀 이제 곤란한 말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주의 국가는 맞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맞죠. 자유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굳이 할 필요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저도 민주당 내에서 항상 고민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탈북 출신 의원이 4명 정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번째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전에 역대마다 있었어요. 태영호, 지성호 이번에 박충건까지. 근데
그다음에 또 기화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자스민도 있었고. 근데 원래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진보 정당이 항상 그런 뭐 기화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 더 열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폐쇄적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동료 의원이 만약에 탈북자 출신이 있거나 뭐 이랬으면 평소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요 얘기는 항상 했는데 탈북이든 귀화든 아니면 뭐 이민이든 이류 정책에 약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약간 좀 뒤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하고 필요한데, 만나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봐도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죠. 아니, 근데 현근택 우리 이제 부원장 같은 경우야 네. 이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주도 세력이 586 세력이고 그분들이 기본 이념이라는 게 학생운동부터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이념이 굉장히 지금도 잔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그 인식이나 그 생각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하고는 반대잖아요. 반대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요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 탈북민들 중에 방금 얘기한 뭐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네. 왜냐하면 386 운동권이 옛날에 어쨌든 뭐 통일운동하고 우리 그 어쨌든 NLD의 주류적인 시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거기 보면 탈북자들을 약간 뭐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래서는 사실은 왜냐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탈북자란 용어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냥 자기 원래 국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열려 있어야 민주정당이고 더 이제 확장성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민주당이 좀 변했을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좀 원내로 들어가시면 민주당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직한 네. 부분은 좀 이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지금 뭐 갑질, 막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송 개혁 주도권 놓고도 갈등하는 상황에서 각종 막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욕설이나 뭐 이런 또 거친 언사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됐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의원들이 소리치고 이런 걸 샤우팅이라고 하고 네. 동료 의원들에 대한 그 격려 발언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 그 의원에 대해서 제지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통상 이렇게 소리를 많이 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소리치는 게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막말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욕설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신정 잡배도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보니까 상대 그 의원의 발언이 제지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본인의 그 인격만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행위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정활동 잘한다고 소문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너무 참석을 안 해가지고 혼자 서서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혜영 부의장이 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장하고 두 분의 부의장 두 사람이 너무 고생을 했던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 필리버스터가 원래 뭐 소수당이 어찌 보면 본인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계획을 쫙 뭐 며칠이라도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마 민주당이 빨리 끝내주길 바랬을 거예요. 24시간 뒤에 끝내줘야 되는데 뭐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고 있고 못 끝내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참 거라서 웃긴 노릇이네요. 이제 그러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거부권 할 건데 네.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 생각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될 그렇죠. 건데. 맞지.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있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어찌 보면 정치가 지금 희화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예전엔 필리버스터 하면 준비하고 뭐 어찌 보면 몇 시간씩 하고 이랬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하지 말든가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의석수가 한 정당이 5분의 3을 그 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을 수 예. 계속할 수 있으니까. 계속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5분의 3이 넘어버리면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4시간밖에 결국 못 한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4건을 날마다 24시간씩만 하게 그래서 4박 5일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취지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제한 준비를 해야지. 무제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또 제동을 걸 수 있게 해놔서 의석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 원내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한계가 딱 드러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네요. 막을 수 있는 거는 제2요구권 3분의 2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마지막에. 그것도요. 지금 이제 4석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 그래서 네. 사실은 약간 이게 우스운 상황이 되는데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우리는 뭐 24시간 하겠다, 48시간 하겠다 서로 어느 정도 얘기하고 해야 이런 얘기 안 버리지. 그렇죠. 아니 뭐 민주당에서는 중지할 줄 알았는데 중지 안 해. 해버렸지. 본인이 힘든데 그만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만. 그러니까 안 받아줘. 미리 좀 통보하고 미리 그럼 언제 중단시키겠습니다 얘기하고 해야 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빨리 중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아니 이게 정치가요. 낭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네. 지금 이런 얘기들 과거 정치할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을 얘기가 거예요. 하고 할 필요 근데 있죠.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필리버스터. 일단 법안은 올라갔고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가 좀 유력한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자,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대명, 뭐 확대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제죠. 2번째 토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뭐 올림픽 얘기도 있지만 올림픽 때문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냐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죠.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데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두관 뭐 후보가 뭐 세게 공격은 하고 있는데 이호탄은 잘 못 날리고 있죠. 지지율이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30%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10% 원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개딸 논란이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종부세 논란이나 금투세 논란은 좀 세게 붙어야 돼요. 해볼만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약간 뭐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실제로 뭐 당내 사람들도 만나 보면 종부세 뭐 작년에 아파트가 떨어져가지고 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지금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그 내는 사람 물론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꼭 그럼 줄여야 되느냐? 금투세도 5천만 원에서 1억 늘리자는 건데 1년에 이자 수도 주식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이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논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전당대회 뭐 국민의힘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정책 토론은 잘 안 돼. 네거티브하고 뭔가 이제 뭐 이런 걸 해야 이제 재미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극 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라 어떤 그 경쟁 후보가 나와도 백약이 무효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을 지나면서 이른바 비명행사라고 하는 이게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 단어가 너무나 세게 민주당 그 정치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내리에 박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경쟁하는 후보의 세력이 좀 붙어줘야 되잖아요. 세력이 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지지하거나 세력이 붙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끼키면 큰일 나거든요. 이후에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YS나 DJ 같은 큰 정치인들도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남을 수 있도록 적어도 한 30%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공간 자체가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결국 다음 정치적 행보에 본인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만한 전당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도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은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고위원 했다가 그 다음에 현역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당대표 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청년 최고를 따로 안 뽑아요. 전국 청년위원장만 뽑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언제든 정치권에서는 세대 교체는 화두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그 세대 교체 면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청년 최고라든지 청년 정치인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당 대표 도전하고 이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제 토론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판 출석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뭐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진들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저 사진들인데 저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아시겠지만 재판을 4개나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뭐 대북송금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재판 받고 있는데 하루에 뭐 일주일에
많으면 두세 번씩, 세네 번씩 가야 되는 상황. 지금도 가고 있죠. 그렇죠. 계속 재판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은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민사는 안 가도 되지만. 그렇죠. 민사는 안 가도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지난주에 이제 수원법원에 갔는데 또 부인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구형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300만 원 구형 받았죠. 네. 그것도 뭐 무슨 법인카드로 뭐 긁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부부가 또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다 벌어진 일이고 이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말씀드린 것 같아요. 메시지를 낸 겁니까?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당원 여러분 저 좀 지켜주십시오. 아하. 그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네. 아니 실제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당 대표를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왔었어야 된다. 큰 정치 하고 싶으면 당 대표를 안 나왔어야 되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결국 당 대표직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국민들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근데 당대표 한다고 해서 사법 링크가 없어져요? 나는 그 말을 참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 과정에 자꾸 이제 검찰도 뭐라 하는데 이미 다 기소했어요. 이 수사가 남은 거 없고. 재판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재판은 그럼 판사가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라고 해서 봐주고 당대표 안 되면 안 봐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 하는 것과 이 뭐 사법 리스크 관계는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재판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죠 당연히. 아니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떤 대권 주자고 당 대표 직위에 있냐 없냐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것이다. 하나 더 짚어보죠. 당 대표 선거는 조금 흥미진진하지 않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아주 뭐 열띤 어떤 경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민석 이제 최고위 그렇죠. 후보가 경선에서 1위를 합니다. 이전에는 정봉주 원외 후보가 1위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적인 견해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역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정봉주 의원은 약간 올라가다가 정체고 정봉주 후보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역전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원외 인사가 수석 최고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이제 굉장히 이제 현역 의원들 사이에 있고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약간 뭐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과거 문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정봉주 의원도 나는 뭐 들어가면 되면 된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은 내가 수석해야 된다 이래서 나는 두 분이 좀 세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정봉주 김민석. 근데 서로 좀 잘 아는 사이라 그래가지고 잘 또 서로 이게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만요. 이재명 그 후보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김민석 후보 등등 몇몇을 하면서 뭔가 확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바뀐다고. 그것 때문에 바뀐 것이다. 아니 김민석 의원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 소리 한마디에 4위 했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침상에 누워서 대전은요 이 말 한마디에 대전시장이 바뀌듯이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석 최고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수석 최고위원은 그냥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냥 1등했다는 건데 당헌 당규상으로 보더라도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 상황이 생기면 당대표 거리 상황이 생기면 원내대표가 대응을 하지 수석 최고위원이 대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수사일 뿐 아무 권한이 없어요. 1등이라는 얘기 외에는. 근데 무슨 수석 이름을 붙여갖고 자꾸 누가 수석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관전 포인트는 재밌죠.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이 이제 역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정봉주 후보가 끝까지 자기 색깔을 잃으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본인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물러서잖아요. 그럼 무조건 1등 못하는 거죠. 1등 못할 것이다. 아니 정확한 지적이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수석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였죠? 그거예요. 기억 안 나잖아요. 장동혁.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나 아니면 이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이 누가 됐냐가 중요하지 수석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물론 예전에도 수석 최고를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어느 정도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수석 최고를 누가 하냐 중요한데 사실 제가 봐도 불필요한 논란이에요. 그다음에 뭐 원내냐 원외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정치는 그러면 의원들만 하나?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오히려 네. 지금 이제 5등을 누가 하냐. 5위가 지금 5위권 싸움 재밌어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하다가 5위권. 지금 한준호 의원이 올라오면서 한준호냐 이현주냐. 요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또 뜨거운 관전 포인트. 마지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준호냐 이현주냐? 제가 보기에는 한준호도 유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현주는 너무 많이 돌아다니겠다고 왔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했다.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또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방송 많이 나오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한준호가 좀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좀 봐야 된다. 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아마 두 4위권, 5위 5위권, 누가 하냐. 5위를 누가 하느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슈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두 분하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